서울 외곽의 작은 어시장에선 매일 아침 바다의 향기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다. 생선을 파는 상인들의 외침과 얼음 위에서 퍼덕이는 물고기들의 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려 퍼졌다. 이곳에서 13살 소녀 미나는 할머니와 함께 작은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고 마른 손은 능숙하게 칼을 다루며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미나의 눈동자는 깊고 강렬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한 시선이었다. 실제로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소라가 세상을 떠나기 전 미나에게 은반지와 낡은 사진 한 장을 남겼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는 이 반지의 짝을 가지고 있어. 언젠가는 그가 돌아올 거야.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미나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5해가 지났지만 그녀는 아직도 그 약속을 믿고 있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다. 미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할머니와 함께 시장으로 나왔다. 그러나 평화로운 일상은 한 남자의 등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우진, 45세의 부동산 재벌.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고 시장을 방문한 그는 즉시 모든 이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어시장을 재개발하기 위한 사전조사차 왔다고 했다. 운전기사를 시장 입구에 대기시키고 직접 발로 시장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미나의 작은 가게 앞에 서서 정우진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이 생선 1킬로에 얼마죠? 미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몸이 굳었다. 천천히 칼을 내려놓고 손을 헝겊에 닦은 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결심이 서려 있었다. 당신이 내 아버지죠. 미나의 선언은 시장을 순간적으로 조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주변 상인들은 이 황당한 상황을 보며 기득거렸다. 저 애가 미쳤나? 저런 부자를 아버지라고? 정우진은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가씨,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나 미나는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정우진의 왼손에 있는 은반지를 가리켰다. 그 반지, 엄마가 당신에게 준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정우진의 시선이 자신의 반지로 향했다. 값비싼 보석도 고급 금반지도 아닌 단순한 은반지였다. 그것은 그의 화려한 외모와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는 이유 없이 그것을 항상 끼고 다녔다. 이 반지에 대해 네가 뭘 알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워졌다. 미나는 천천히 낡은 천 가방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정우진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은반지가 들어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두 반지를 번갈아 보았다. 이건 엄마의 반지예요. 엄마는 나머지 반지를 가진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정우진은 두 반지의 유사성에 놀랐지만 여전히 부정했다. 이런 은반지는 흔해요.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미나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빛났다. 우연이 아니에요. 엄마가 말했어요. 당신은 20년 전 이 시장에 왔었고 엄마를 사랑했어요. 서로에게 이 반지를 주고 결혼을 약속했지만 당신은 갑자기 사라졌어요. 엄마는 당신을 기다리며 홀로 저를 키웠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미나의 말은 정우진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0년 전 그는 실제로 가난한 청년이었다. 그리고 소라라는 생선가게 딸을 사랑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은반지를 주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하지만 정우진의 가족은 그를 서울로 보내어 사업을 배우게 했고 그는 결국 소라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그는 소라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미나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 정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해. 내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그는 미나의 눈을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그 눈동자가 자신의 젊은 시절과 얼마나 닮았는지 깨달았다.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조심스럽게 접힌 종이 한 장이었다. 이건 엄마가 남긴 편지예요. 엄마는 제가 당신을 만나면 이걸 보여주라고 했어요. 정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받았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그는 편지를 펼쳤고 떨리는 필체로 쓰인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정우진에게,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다면 이미 우리 딸을 만났겠죠. 당신이 떠난 것에 대해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미나를 낳았고 그녀는 우리의 딸이에요.
나는 그녀를 끝까지 키울 힘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당신이 그녀를 찾아와 내 대신 보살펴 주길 바랍니다. 반지가 증거예요. 만약 당신에게 우리의 추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 딸이 부모 모두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정우진의 손이 떨렸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는 주울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는 미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이제 부자의 자신감이 아닌 슬픔과 혼란만이 가득했다. 소라. 그는 속삭였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그가 저버린 약속이 모두 기억났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었다. 만약 이게 속임수라면 진짜 증거가 더 필요해. 미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정우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 눈을 보세요. 엄마는 내가 당신의 눈을 닮았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나요? 정우진은 미나의 눈을 바라보았다. 충격적이게도 그 눈은 분명히 자신의 눈과 같았다. 깊고 강렬하며 결단력 있는 눈동자. 그는 뒤로 물러서며 혼란스러워했다. 시장의 소음이 점점 커져갔지만 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앞에 서 있는 미나는 너무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과거의 그를 고발하고 있었다. 정우진은 말을 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급히 시장을 빠져나왔고 미나와 놀란 군중들을 뒤로 남겼다. 그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만약 그녀가 진실을 말한다면 나는 지난 세월 동안 무엇을 놓친 걸까? 미나는 정우진이 떠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반지를 꽉 쥐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도망칠 수 없을 거예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정우진은 시장에서 벗어나 차에 올랐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집으로 가자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 모든 것이 착각일 뿐이라고, 가난한 소녀가 자신을 이용하려는 계략일 뿐이라고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정우진은 평소와 같은 평온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의 아내 혜진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10살 딸 지은이는 그를 보자 달려와 안겼다. 아빠, 오늘은 뭐 사왔어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정우진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바빴어? 내일 사줄게. 혜진은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피곤해 보여요. 시장 조사는 어땠어요? 정우진은 대충 대답하고 방으로 올라갔다. 그는 문을 닫고 벽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인생은 완벽했다. 사랑하는 아내, 귀여운 딸, 그리고 안정된 사업. 그는 가난한 청년에서 존경받는 사업가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제 과거의 유령이 그의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빛이 반지에 반사되어 오래된 흠집들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미나의 말이 다시 그의 머릿속에 울렸다. 이 반지는 엄마가 당신에게 준 거예요. 정우진은 고개를 젓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불가능해. 20년 전에 소라와 헤어졌어. 만약 그녀가 임신했다면 왜 나를 찾지 않았을까? 하지만 곧 그는 20년 전 자신이 고향을 떠날 때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다. 소라는 그를 찾을 방법이 없었고 만약 그때 그녀가 임신했다면 미나는 그 결과일 것이다. 그 시각 시장에서는 미나가 여전히 생선 가게 옆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흩어졌고 그녀는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반지와 편지를 꽉 쥐고 눈물은 이미 마른 채 강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계속 부정할 수 없을 거야. 미나는 속삭였다. 그녀는 시장 끝에 있는 허름한 집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병약한 할머니가 낡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디 갔었니? 늦었구나. 할머니가 기침하며 물었다. 미나는 할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대답했다. 그를 만났어요, 할머니. 엄마가 말했던 그 사람을. 그는 저를 믿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인정하게 할 거예요. 할머니는 미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라. 그런 부자들은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지만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의 돈이 필요 없어요. 다만 그가 엄마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제가 그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해요. 다음 날 아침 정우진은 평소처럼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는 회사에 가서 시장 재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회의에 참석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는 미나의 눈동자를 보았다. 젊은 시절 자신의 눈과 똑같은 그 눈동자를. 점심시간 그가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비서가 노크 후 들어왔다. 비서의 표정이 약간 긴장된 것 같았다. 사장님, 한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사장님의 딸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우진은 놀라 펜을 떨어뜨렸다. 뭐라고? 그가 반응할 틈도 없이 미나가 비서의 저지를 무시하고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진흙 묻은 고무 신발을 신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다. 여기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미나가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비서는 당황하여 묻기 시작했다. 사장님, 경비를 불러야 할까요? 하지만 정우진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괜찮아, 그냥 나가줘. 둘만 남게 되자 정우진은 일어서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미 말했잖아. 나는 내 어머니가 누군지 몰라. 미나는 앞으로 나와 반지와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다시 읽어보세요.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저는 당신의 돈이 필요 없어요. 단지 당신이 진실을 인정하길 바랄 뿐이에요. 정우진은 책상을 내려다보았지만 다시 편지를 만질 용기가 없었다. 넌 이해 못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이미 가족이 있어. 아내와 딸이 있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 그걸 생각해봤니? 미나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럼 내 엄마는요? 그녀는 가난 속에서 죽었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면서. 그건 생각해보셨나요? 미나의 말은 정우진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돌렸고 그녀를 바라볼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미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20년 전 시장에서 엄마와 당신이 찍은 사진이에요. 아직도 모른다고 말할 건가요? 정우진은 사진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사진 속에서 젊은 그는 소라 옆에 서 있었고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그날을 기억했다. 여름 오후 그들은 지나가는 행인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었다. 그는 이 사진이 아직도 존재하는지 몰랐다. 정우진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미나는 그곳에 서서 울지도 떨지도 않고 그저 아픔과 도전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루 시간을 드릴게요. 그녀가 말했다. 내일 저는 당신의 집에 갈 거예요. 만약 당신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신의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니까요. 말을 마친 미나는 뒤돌아 나갔고 정우진은 조용한 사무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책상 위의 사진, 반지, 편지를 바라보았고 마치 세상이 자신 주변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혜진과 지은이, 자신이 쌓아온 행복한 가정을 생각했다. 하지만 또한 소라, 그녀의 외로운 세월, 그리고 자신의 눈을 가진 미나도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정우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서재에 앉아 어둠 속에서 고뇌했다. 혜진이 노크 후 들어왔다. 무슨 일 있어요? 저녁 내내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정우진은 아내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괜찮아. 그가 목이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일이 좀 스트레스 받아서.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와 지은이는 당신이 필요해요. 그녀의 말은 정우진을 더 괴롭게 만들었다. 그는 그들을 잃을 수 없었지만 또한 다가오는 진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고급 저택의 초인종이 울렸다. 혜진이 문을 열어보니 한 소녀가 서 있었고 그녀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다. 누구를 찾니? 혜진이 물었다. 미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명확하게 대답했다. 제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정우진 씨요? 혜진은 뒤돌아 큰 소리로 불렀다. 여보, 누가 당신을 찾아왔어요? 정우진이 나타났고 미나를 보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음을 알았다.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미나의 맑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고급 저택의 현관에 울려 퍼졌을 때 평화로운 집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깨졌다. 혜진은 충격으로 굳은 채 여전히 문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뒤돌아 정우진을 바라보았고 그는 거실에서 나오며 생기를 잃은 얼굴로 서 있었다. 지은이는 호기심에 아버지 뒤를 따라와 문 밖의 낯선 소녀를 바라보았다. 미나, 정우진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당혹감으로 떨렸다. 그는 그녀가 정말로 이곳에 올 줄 몰랐다.
정확히 그녀가 어제 사무실에서 경고했던 대로. 미나는 낡은 옷을 입고 진흙 묻은 고무 신발을 신은 채 그곳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은 밝게 빛났고 결의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누구도 끌 수 없는 불꽃처럼. 혜진은 남편을 향해 물었다. 여보, 이 아이를 알아요? 그녀가 아버지에 대해 뭐라고 한 거죠? 그녀의 눈에 의심이 스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마치 합리적인 설명을 기다리는 것처럼. 정우진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의 목구멍이 막힌 듯했다. 그는 미나를 바라보고 다시 아내를 바라보았다. 마치 두 세계 사이에 찢어진 느낌이었다. 미나는 정우진이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문턱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작지만 확고한 발걸음으로 반짝이는 마루바닥을 밟았다. 당신이 그의 아내군요? 미나는 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저는 당신의 가정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제 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혜진은 뒤로 물러서며 본능적으로 지은이를 감쌌다. 무슨 말이니?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은 놀라움에서 혼란으로 바뀌었다. 지은이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빠, 이 언니는 누구예요? 정우진은 손을 들어 침착함을 되찾으려 했다. 혜진아, 내가 설명할게. 이건 그냥 오해야. 그는 미나에게 돌아서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너는 이렇게 들어올 수 없어. 내가 말했잖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너는 내 집에 이렇게 멋대로 들어와서. 하지만 미나는 그의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다. 확인요? 그녀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제가 속기 쉬운 어린애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반지, 편지, 사진까지 보여드렸잖아요. 뭘 더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시간을 끌면서 도망치려는 건가요?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정우진을 똑바로 가리켰다. 20년 전 당신은 제 어머니 소라를 저를 임신한 채로 버렸어요. 그녀는 저를 혼자 키웠고 가난 속에서 죽었어요. 그동안 당신은 여기서 호화롭게 살았죠. 당신은 제가 쉽게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나의 말은 마치 폭풍처럼 방 안을 휩쓸었다. 혜진은 입을 벌린 채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의 눈은 남편과 소녀 사이를 오가며 흔들렸다. 지은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공기 속의 긴장감은 느꼈다. 그녀는 더 가까이 엄마에게 붙었다. 정우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였다. 그는 소리치고 미나를 내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미나, 진정해. 정우진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내가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가족이 있어. 넌 이렇게 와서 모든 걸 무너뜨릴 수는...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미나는 그에게 변명할 틈을 주지 않았다. 무너뜨린다고요? 그녀는 소리쳤고 그녀의 목소리는 넓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제가 당신의 가정을 무너뜨린다고요? 그럼 누가 제 어머니의 인생을 무너뜨렸죠? 누가 그녀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떠났죠? 당신은 제가 여기 와서 돈을 구걸하거나 동정을 바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정의를 원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은반지와 사진을 꺼내 정우진 앞바닥에 던졌다. 보세요. 당신이 잊은 제 어머니를 보세요. 당신이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약속했던 반지를 보세요. 혜진은 사진을 주워들었다. 그녀의 손은 젊은 정우진과 낯선 여자의 모습을 보며 떨렸다. 정우진, 이게 진짜예요? 이 아이, 정말 당신의 딸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목이 메어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지은이는 엄마의 손을 잡아당기며 두려움에 떨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정우진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쌌다. 그는 아내의 눈을 바라볼 용기가 없었다. 혜진아, 나도 모르겠어. 20년 전 소라라는 여자를 알았어. 하지만 그녀가 임신했다는 걸 몰랐어. 맹세해, 정말 몰랐어. 그는 미나에게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널 도울 수 있어. 학비도 대주고 무엇이든. 하지만 내 가족을 망가뜨리지 말아줘. 제발. 하지만 미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똑바로 서서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학비라고요? 그녀는 경멸스러운 목소리로 반복했다.
당신은 돈이 제 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녀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나요? 저는 당신의 돈이 필요 없어요. 저는 당신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를 당신의 딸로 인정하길 원해요. 어머니가 비록 한 번뿐이라도 인정받길 원해요. 미나는 혜진에게 돌아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당신을 슬프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그는 책임을 져야 해요. 만약 오늘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일 저는 그의 회사에 가서 모든 직원들과 언론에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혜진은 미나를 바라보고 다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렀다. 정우진, 진실을 말해요. 만약 이 아이가 당신의 딸이라면 저는 알아야 해요. 저는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어요. 그녀는 지은이를 품에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사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정우진은 일어섰지만 그의 다리는 떨렸다. 그는 미나를 바라보았다. 13살의 작은 소녀였지만 그녀는 전사처럼 강해 보였다. 그는 혜진과 지은이를 바라보았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었다.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기분이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것을 정확히 알아볼게요. 하지만 부탁해. 이걸 크게 만들지 말아줘. 부탁이야. 미나는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다. 당신은 20년 동안 알아볼 시간이 있었지만 잊어버리기로 선택했어요. 이제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내일 만약 당신이 시장에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가 당신이 숨을 곳이 없게 만들 거예요. 그녀는 뒤돌아 고급 저택을 나갔고 마치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무거운 공기를 남겼다. 혜진은 소파에 주저앉아 지은이를 안고 흐느꼈다. 정우진,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은이는 엄마에게부터 두려움에 물었다. 엄마, 저 언니는 누구예요? 왜 울어요? 정우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거기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미나, 그 소녀가 그가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강인함과 정의를 요구하는 결단력의 힘이었다. 그날 밤 정우진은 서재에 앉아 있었다. 희미한 등불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앞에는 사진, 반지, 그리고 소라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는 사진을 집어들고 소라의 미소를 바라보았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울었다. 그는 그 시절을 기억했다. 순수한 사랑, 그가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맹세, 하지만 그는 떠나버렸고 소라는 그가 전혀 모르는 아이와 함께 남겨졌다. 이제 그 아이 미나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과거와 대면시키기 위해 일어섰다. 다음 날 아침 정우진은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바로 잡았지만 그의 눈은 잠을 이루지 못해 움푹 들어가 있었다. 그는 오늘이 결정의 날임을 알았다. 미나는 그를 도망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집을 나서며 혜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쪽지 한 장만 남겼다. 이 일을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미나를 다시 마주칠 때 어떻게 할지 확신하지 못했다. 시장에서 미나는 생선가게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군중을 훑어보았다. 그녀는 정우진이 올 것임을 알았다.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그를 강제했기 때문에. 그녀는 반지를 꽉 쥐고 속삭였다. 엄마, 오늘 저는 엄마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게요. 시장의 아침은 여느 때와 같이 분주했지만 오늘은 공기가 다른 느낌이었다. 사람들의 목소리, 물고기가 튀는 소리, 그리고 생선 특유의 냄새가 긴장감과 섞여 있었다. 이나는 자신의 작은 생선 가게 옆에 서서 평소처럼 능숙하게 생선을 손질했지만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군중을 살폈다. 그녀는 오늘이 결정의 날임을 알았다. 주머니 속의 은반지는 그녀의 사명을 상기시켰다. 어머니를 위한 정의, 그 대가가 무엇이든. 정우진이 시장 입구에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더 이상 자신감이 넘치지 않았다. 그의 눈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고 얼굴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창백했다. 그는 천천히 걸었고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매 걸음이 힘들어 보였다. 그는 혜진, 지은이, 소라, 그리고 미나에 관해 많은 생각을 했다. 그는 여기 오고 싶지 않았지만 미나의 위협, 그녀가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는 말이 그를 물러설 수 없게 만들었다. 군중이 그를 알아보고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부자가 또 왔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미나는 고개를 들어 멀리서 정우진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칼을 내려놓고 손을 앞치마에 닦은 뒤 똑바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불타올랐고 두려움이 없었다. 마치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는 전사처럼. 정우진이 가까이 왔을 때 그녀는 가게에서 나와 길 한가운데 서서 그의 길을 막았다. 오셨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확신에 찬 것이었다. 결정하셨나요? 정우진은 멈추어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13살 소녀에게서 그가 이해할 수 없는 힘을 느꼈다. 나이를 훨씬 뛰어넘는 강인함이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미나, 난 대화하러 왔어.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 없어. 우리 둘이서만 해결할 수 있어.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호기심 많은 군중이 모여들고 있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미나는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안 돼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높았다. 당신은 20년 동안 도망쳤어요. 오늘 저는 여기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길 원해요. 당신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녀는 군중을 향해 돌아서서 반지를 높이 들어 올렸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사람, 정우진 씨는 제 아버지예요. 20년 전, 그는 저를 임신한 제 어머니 소라를 버렸어요. 그녀는 저를 혼자 키우며 가난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동안 그는 호화롭게 살았죠. 오늘 저는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를 인정하길 원해요.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어났다. 근처에서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가 소리쳤다. 이런, 미나가 진짜 그의 딸이라고? 저 부자가 그녀의 아버지라고?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다. 소녀의 눈이 그와 닮았어. 이건 큰일이네. 정우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마치 발 아래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미나가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공개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손을 들어 말하려 했다. 진정해, 난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난, 뭐가 더 필요하세요? 미나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저를 다시 한번 부정할 방법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가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편지와 사진을 꺼내 모두가 볼 수 있게 들어올렸다. 이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예요. 그리고 이건 20년 전 그와 엄마가 찍은 사진이에요. 더 할 말 있으세요? 군중은 더 가까이 모여들었다. 몇몇은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정우진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는 미나의 손에 있는 사진을 바라보았고 소라에 대한 기억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밀려왔다. 그녀의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그가 지키려 했던 약속. 그는 떨리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 난 너를 부정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난 이미 가족이 있어. 네가 이렇게 하면 난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이해하니? 미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다. 모든 것을 잃는다고요? 그녀는 경멸의 목소리로 반복했다. 제 어머니에 비하면 당신이 뭘 잃는다는 거죠? 그녀는 당신 때문에 온 인생을 잃었어요. 저는 당신 때문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당신은 제가 당신의 가족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단지 당이 진실을 인정해서 제 어머니가 편안히 쉬길 바랄 뿐이에요.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를 똑바로 가리키며 말했다. 말해요. 제가 당신의 딸이 맞나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해요. 정우진은 물러섰고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미나의 눈동자, 그와 너무나 닮은 그 눈동자가 그를 붙잡았다. 군중은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확신할 수 없어.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른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정우진, 혜진이 군중 속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엔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침부터 남편을 따라왔다. 마음속의 의심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전부 들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다. 진실을 말해요. 이 아이가 당신의 딸이 맞나요? 정우진은 뒤돌아 아내와 딸을 바라보았고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혜진아, 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은이는 올려다보며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이 언니가 정말 제 언니예요?
딸의 질문은 마치 최후의 일격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미나는 혜진을 바라보고 다시 지윤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잠시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결의에 차 있었다. 아줌마, 그녀는 혜진에게 말했다. 저는 당신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책임을 져야 해요. 저는 그가 제 아버지 역할을 하길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제 어머니를 저를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녀는 정우진에게 돌아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말씀하세요. 아니면 제가 더 크게 만들어야 할까요? 정우진은 무릎을 꿇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설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미나를 바라보고 다시 혜진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좋아, 그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난 인정해. 내가 내 딸이야. 소라는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고 난 그녀를 버렸어. 미안해. 그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쳐다볼 수 없었다. 군중들이 웅성거렸고 수군거림이 시장 전체에 퍼졌다. 미나는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힘없이 늘어졌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녀는 이겼지만 그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그녀는 생선 가게로 돌아가 주머니에서 작은 하얀 국화 다발을 꺼내 땅에 놓았다. 엄마 해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는 속삭였다. 혜진은 지은이를 안고 흐느꼈다. 그녀는 정우진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가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떠났고 정우진은 시장 한복판에 무릎 꿇은 채 남겨졌다. 그는 고개를 숙여 아내와 딸을 바라볼 용기가 없었고 미나를 바라볼 용기도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미나 때문이 아니라 20년 동안 자신이 도망친 결과였다. 그러나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미나가 정우진에게 다가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군중은 조용히 이 놀라운 장면을 지켜보았다. 소녀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명확했다. 저는 당신이 어머니에게 한 일을 용서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영원히 고통 속에 살길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단지 제 어머니가 인정받길 원했어요. 이제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녀는 그의 손에 어머니의 은반지를 놓았다. 이걸 가지세요. 그녀가 말했다. 다시는 제 어머니를 잊지 마세요. 정우진은 고개를 들어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반지를 꽉 쥐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미나. 난 네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 하지만 잊지 않을게. 약속해.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 생선 가게로 돌아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거운 짐이 내려진 것 같았다. 정우진은 한동안 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미나의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일어나 시장을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혜진과 지은이를 마주하고 남은 것들을 회복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생선 가게에서 미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밝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엄마, 해냈어요. 이제부터는 엄마를 위해 더 잘 살아갈게요. 오랜 고통의 나날 후 처음으로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정우진은 진실을 인정한 후 시장을 떠났지만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그는 한동안 서서 미나의 작은 뒷모습이 생선 가게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소라의 은반지가 그의 손안에 있었다. 차갑지만 뜨거운 그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였다. 미나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 울렸다. 저는 당신이 제 아버지 노릇을 하길 원하지 않아요. 저는 단지 제 어머니가 인정받길 원했어요. 그 말이 그를 자극해 너무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하도록 했다. 과거와 마주하는 것. 정우진은 생선 가게로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주저하는 듯했다. 미나, 내가 너희 집에 가도 될까? 할머니를 만나고 내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미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이 되돌아왔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녀는 생선 가게를 정리하고 그를 좁은 골목길을 따라 시장 끝에 있는 허름한 집으로 안내했다. 정우진의 눈앞에 나타난 집은 마치 그의 가슴을 찢는 것 같았다. 금이 간 흙벽, 녹슨 양철 지붕,
그리고 내부에 낡은 침대가 전부였다. 미나의 할머니, 하얀 머리의 마른 노인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녀의 흐릿한 눈이 문 쪽을 바라봤다. 정우진을 보자 그녀는 마치 과거에서 무언가를 알아챈 것처럼 움찔했다. 그 아이가 말한 아버지군요. 할머니가 약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왜 왔습니까? 정우진은 고개를 숙이고 노인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저는 소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떠난 후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요. 미나는 옆에 서서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가 진실을 들을 용기가 있는지 지켜보고 싶었다. 할머니는 몇 번 기침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고통으로 가득했다. 소라는 당신이 떠난 직후 미나를 임신했어요. 그녀는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고 당신을 찾을 방법도 없었어요. 그녀는 밤마다 울었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당신에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녀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잠시 멈추고 낡은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소라는 시장에서 밤낮으로 일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생선을 팔았죠. 뱃속의 아이는 점점 커져갔지만 그녀는 우유를 살 돈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미나를 낳을 때 그녀는 과다출혈로 거의 죽을 뻔했지만 아이를 위해 살기로 했어요. 정우진은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메어 있었다. 할머니는 계속했다. 출산 후 소라는 매우 약해졌지만 여전히 일했어요. 그녀는 결핵에 걸려 몇 년 동안 피를 토했어요. 내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그녀는 어머니, 제가 일을 쉬면 미나는 뭘 먹고 살죠? 라고 말했어요. 미나가 8살 때 소라는 이 집에서 저 침대에서 죽었어요. 떠나기 전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언젠가 미나의 아버지가 돌아오면 그를 원망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에게 미나에 대해 알려주세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정우진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다. 그는 한때 그와 함께 웃었던 소라가 마르고 피를 토하며 이 차가운 집에서 미나를 안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는 떠나던 날을 기억했다. 가족의 압력과 출세에 대한 열망 때문에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다. 그는 그녀를 잊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를 잊지 않았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처음으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후회 때문이었다. 미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지만 울지 않았다. 그녀는 정우진을 향해 돌아서서 차갑게 말했다. 들으셨죠? 제 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죽었어요. 저는 부모 없이 자랐고 그것도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은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우진은 고개를 들어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다. 난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어. 단지 알고 싶었어. 내가 무언가 보상할 수 있을지.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말했다. 소라가 있는 곳으로 데려갈게요. 정우진은 일어나 풀이 무성한 작은 길을 따라 작은 묘지로 향하는 노인을 따라갔다. 미나는 아무 말 없이 뒤따랐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단호했다. 마치 이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싶은 것처럼. 소라의 묘 앞에서 단순하게 이름이 새겨진 삐뚤어진 비석을 마주한 정우진은 무릎을 꿇었다. 그는 은반지를 묘 앞에 놓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소라야, 그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했다. 미안해. 네가 이렇게 고통받은 줄 몰랐어. 네가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죽은 줄 몰랐어. 난 최악의 인간이야. 정말 미안해. 그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마치 모든 고통을 쏟아내려는 듯 땅을 치며 울었다. 할머니와 미나는 뒤에 서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미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울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어머니를 위해 충분히 울었다. 정우진이 고급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었다. 그는 집으로 들어갔고 그의 눈은 공허했으며 얼굴은 마치 영혼을 잃은 사람처럼 창백했다. 혜진은 소파에 앉아 이미 식은 찻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정우진이 돌아온 것에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아침에 시장에 있었고 그가 미나를 자신의 딸로 인정하는 것을 들었으며 그가 소녀와 함께 떠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 후 그가 어디로 갔는지 그의 침묵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혜진은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감정으로 가득했다. 미나와 함께 있었죠?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혜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사랑과 상처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시장에서 그의 무너짐을 목격했고 미나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가 무릎을 꿇고 인정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후회를 알았지만 그것이 그녀의 가슴 속 상처를 지울 수는 없었다. 남편이 다른 가족을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아내의 고통. 어디 갔었어요? 시장 이후에?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우진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미나의 할머니 집에 갔어. 그녀가 소라에 대해 말해줬어. 내가 떠난 후 그녀가 겪었던 모든 것에 대해. 그리고 난 그녀의 묘에 갔어. 용서를 구했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라의 힘든 삶, 결핵과 그녀의 외로운 죽음에 대해 자세히 말했다. 혜진은 듣고 있었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혜진이 목이 메어 말했다. 소라가 불쌍해요. 미나도 불쌍해요. 하지만 당신에게도 화가 나요. 당신은 그들을 버렸고 이제 여기 돌아와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행동하네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신은 나를 생각했나요, 정우진? 난 14년 동안 당신을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난 바보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가 그녀의 눈물을 보지 못하게 했다. 정우진은 일어서서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그녀를 만질 용기가 없었다. 혜진아,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난 소라가 임신한 것을 몰랐지만 그건 변명이 안 돼. 내가 잘못했고 이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 거야.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게. 혜진은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고통스럽고 지쳐 보였다. 난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와 함께 살아야 해요. 나와만이 아니라 미나와도. 그날 이후 정우진은 자책과 후회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그는 혜진과 지은이에게 보상하려 노력했지만 딸을 볼 때마다 미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눈을 가진 소녀, 하지만 결코 그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소녀. 매일 밤 그는 소라가 마르고 피를 토하며 비난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꿈을 꾸었다. 그는 땀에 젖은 채 깨어났고 가슴은 아팠다. 그 고통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미나에게 온전한 유년 시절을 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는 몇 번 시장에 갔고 멀리서 미나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소녀는 여전히 의연하게 생선을 팔고 할머니를 돌보았다. 그녀는 결코 그의 방향을 쳐다보지 않았다. 한 번은 그가 그녀의 집 앞에 돈을 놓고 갔지만 다음 날 미나는 그것을 돌려주었다. 짧은 쪽지와 함께 저는 당신의 돈이 필요 없어요. 당신의 고통으로 충분해요. 그 말은 마치 칼처럼 정우진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가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영원한 죄책감임을 깨달았다. 결코 사라지지 않을 정신적 고통임을. 미나는 여전히 허름한 집에서 자신의 삶을 살았다. 그녀는 정우진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미소 짓는 법을 배웠고 할머니를 돌보며 자신의 힘으로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어느 오후 그녀는 강가에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는 잘 살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평화로운 느낌을 가져왔다. 정우진은 호화로운 저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은반지를 꽉 쥐었고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대가를 치렀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어떤 말로도 완화시킬 수 없는 고통으로. 서울의 늦가을 저녁, 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떨어지는 강남역 근처 번화가에서 차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수많은 인파와 차량 소리가 뒤섞인 그곳에서 정우진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우진은 대형 투자회사의 CEO로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예리한 눈빛은 항상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지만 오늘 그의 시선은 완전히 다른 광경에 사로잡혔다. 횡단보도 건너편 작은 골목 입구, 추위에 웅크린 채 앉아있는 한 여자가 보였다. 낡고 더러워진 옷, 헝클어진 머리, 창백한 얼굴에는 고단함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녀 옆에는 약 3살로 보이는 쌍둥이 소녀들이 웅크리고 있었다. 한 아이는 흐느끼며 울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엄마의 팔을 꼭 붙들고 있었다.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있잖아. 곧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거야.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하고 있었다. 마른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녀의 모습에서 우진은 무한한 모성애를 느꼈다. 그 순간 우진의 가슴 한구석이 아프게 조여들었다. 그는 많은 불운한 사람들을 봐왔지만 이 광경은 그의 마음을 특별히 강하게 울렸다. 얼굴에 묻은 먼지와 고단함 속에서도 그 여자의 얼굴은 어딘가 익숙했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의 직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잘 살펴보니 틀림없었다. 서아은 그의 첫사랑이자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한때 학교의 꽃으로 불리던 그녀가 이렇게 변해 있다니. 우진은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은 씨, 서아은 씨 맞습니까? 그의 조심스러운 부름에 하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지친 눈동자가 우진을 향했고 잠시 멍한 표정이 이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정우진 씨.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현실이 충돌하며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하은은 곧 고개를 숙였다. 창피함과 부끄러움이 그녀를 덮쳤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그녀가 이제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어 그것도 고등학교 동창 앞에서 발견되다니.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은은 대답하지 않고 아이들을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그녀의 침묵과 방어적인 자세에서 우진은 그녀의 자존심과 상처를 읽을 수 있었다. 제발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가시죠. 아이들도 추위에 떨고 있어요. 하은은 여전히 망설였다. 그러나 딸 중 하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자 그녀의 결심이 흔들렸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우진은 전화를 꺼내 운전기사에게 연락했다. 지금 바로 강남역 4번 출구로 와주세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도착하자 우진은 조심스럽게 한 아이를 안아 차에 태웠다. 하은도 다른 아이를 안고 따라 탔다. 차 안의 따뜻함에 아이들은 곧 잠이 들었고 차내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우진의 자택은 한남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였다. 정문을 지나 넓은 정원이 있는 저택 앞에 차가 멈추자 하은은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이 꿈만 같았다. 이런 호화로운 집은 그녀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세계였다. 들어오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우진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실내 공기와 은은한 조명이 그들을 맞이했다. 집안의 가정부 김 여사가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우진의 지시에 곧 게스트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우진은 하은과 아이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우선 따뜻한 음식을 드세요. 모든 이야기는 그 후에 해도 됩니다. 하은은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이 감사함인지 부끄러움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식탁에는 갓 지은 밥과 따뜻한 국, 몇 가지 반찬이 준비되었다. 하은은 처음에는 음식에 손을 대지 못했지만 두 딸이 음식을 보고 눈을 반짝이자 그들을 위해 식사를 시작했다. 엄마, 맛있어요. 쌍둥이 중 활발한 수아가 기쁘게 외쳤다. 천천히 먹어, 수아야. 하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다른 쌍둥이 수연은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가끔 우진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식사 후 아이들은 김 여사의 안내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하은도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거실에서 우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좀 괜찮아 보이네요. 우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은은 여전히 낯설고 불편한 기분이었다.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학창시절 아는 사이였을 뿐인데. 우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요. 누구든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은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였고, 우진이 그것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내일 이야기해요. 오늘은 충분히 쉬세요. 우진이 말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향했다. 쌍둥이들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아이들의 평화로운 잠자는 모습에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다음 날 아침, 밝은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하은은 부드러운 침대에서 깨어나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다. 그녀 옆에서는 쌍둥이들이 아직 단잠을 자고 있었다. 현실을 깨닫자 그녀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감사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이 보였다. 가을의 마지막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문을 열고 나오자 김 여사가 그녀를 맞이했다.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아이들은 아직 주무세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직 자고 있어요. 오랜만에 푹 자는 것 같아요. 식당으로 내려가자 우진이 이미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하은을 보자 일어섰다. 잘 주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앉으세요. 같이 아침 먹어요. 아침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우진은 가끔 하은에게 음식을 권하는 정도였고, 하은도 필요한 말 외에는 침묵을 지켰다. 식사가 끝날 무렵, 우진이 입을 열었다. 하은 씨,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된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하은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우진의 도움을 받은 이상 그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하은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이태성이라는 사람과 만났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인기 많았던.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태성, 학교의 인기 스타였던 그를 그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몇 개월 만에 제가 임신했어요. 태성이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그는 하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는 사라졌어요. 책임지고 싶지 않다고 아직 아버지가 될 준비가 안 됐다고 했죠. 우진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부모님도 많이 도와주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아이들을 낳고 키우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작은 가게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죠. 그런데 가게가 문을 닫고 새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어요. 월세도 밀리고 결국 집에서 쫓겨났어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이들에게 미안해요. 우진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한때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이런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든. 하은은 쓴웃음을 지었다. 자존심이죠. 그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랐어요. 특히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우진은 그녀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이해했다. 그는 하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하은 씨. 저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새 출발을 해봐요. 하은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우진을 바라보았다. 왜 저를 도와주려는 거예요? 우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하은 씨를 좋아했거든요. 그때는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지만 하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녀는 우진이 자신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건 몰랐어요. 알 리가 없죠. 제가 너무 소심했으니까요. 우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하은 씨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 순간 쌍둥이들이 하품을 하며 식당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엄마를 발견하고 달려갔다. 엄마, 여기 너무 좋아요. 수아가 기쁘게 외쳤다. 이모가 예쁜 옷도 줬어요. 수연이 조용히 덧붙였다. 하은은 아이들을 안아주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다. 우진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결심했다. 어떻게든 하은과 아이들을 도울 것이다. 그들이 다시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그날 오후, 우진은 하은과 아이들을 위해 쇼핑을 제안했다. 처음에 하은은 거절했지만 아이들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고 결국 동의했다. 명품 브랜드가 즐비한 청담동 거리를 걸으며 하은은 불편함을 느꼈다. 고급스러운 매장들과 세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진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편안한 분위기의 아동복 매장으로 안내했다. 쌍둥이들은 새 옷을 고르며 신이 났고 하은도 점점 긴장을 풀었다. 이것도 예쁘네요. 우진이 파스텔 블루 원피스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하은은 망설였다. 너무 비싸 보여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제가 다 살게요. 하은은 아직도 불편했지만 우진의 진심 어린 눈빛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 쇼핑을 마치고 그들은 근처 카페에 들러 휴식을 취했다. 아이들은 케이크와 핫초코를 즐기며 기분 좋게 수다를 떨었다. 우진 아저씨, 우리 계속 여기 살 수 있어요. 갑자기 수아가 물었다. 하은이 당황하며 개입했다. 수아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우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오래 머물러도 돼요. 하은은 우진에게 의미심장한 눈길을 보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원히 다른 사람의 호의에 기대어 살 수는 없었다.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하은 씨,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하은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은 씨가 공부를 더 하면 어떨까요?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은은 놀랐다. 공부요?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와서 무슨... 늦은 것 같아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에요. 하은 씨는 항상 똑똑했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성적 좋았고.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은 제가 돌볼게요. 하은 씨가 공부하는 동안 좋은 유치원에 보내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게요. 하은은 우진의 제안에 압도되었다. 그것은 너무 갑작스럽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우진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하은 씨가 행복했으면 해서요. 그리고 아마도 제 첫사랑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하은은 말을 잃었다. 오랫동안 아무도 그녀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해주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후 하은은 자신의 방에서 우진의 제안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그것은 기회였다.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의존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자신의 삶을 다시 통제할 수 있을까? 우진의 호의를 악용하는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하은은 결심을 내렸다. 그녀는 우진을 찾아가 말했다. 공부해 볼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우진은 관심을 보이며 들었다. 저도 무언가 기여하고 싶어요. 집안일이라도, 아니면 당신 회사에서 간단한 일이라도요. 그리고 나중에 독립할 수 있을 만큼 제 힘으로 살 수 있게 되면 모든 도움에 대한 보답을 할게요. 우진은 하은의 결단력에 감명받았다. 좋아요. 회사에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오전에는 일하고 오후에는 공부하는 건 어떨까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아침에는 우진의 회사에서 간단한 사무 업무를 배우고 오후에는 온라인 강의와 독학으로 공부했다. 아이들은 좋은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고 방과 후에는 김여사의 보살핌을 받았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다. 오랜 공백 후에 다시 공부하는 것, 회사 생활에 적응하는 것,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 하지만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우진은 그녀의 노력을 지켜보며 더욱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는 하은이 필요로 할 때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그냥 들어주는 친구가 되어주었다. 몇 달이 지나자 하은의 삶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그녀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아이들도 새 환경에 적응하여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하은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언젠가는 이 행복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우진에 대한 점점 커져가는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움이 그녀를 괴롭혔다. 어느 봄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하은과 우진은 정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밤이었다. 하은 씨, 요즘 회사에서 평가가 아주 좋더군요. 우진이 말했다. 하은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은 씨는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시 일어서고. 하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실, 아직도 많이 불안해요. 이 모든 게 꿈 같아서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진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건 꿈이 아니에요. 하은 씨가 스스로 이루어낸 현실이죠. 제가 조금 도왔을 뿐이에요. 하은은 우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우진 씨, 제가 이렇게 된 건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하은 씨를 다시 만난 것에. 그날 밤, 하은은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우진과의 대화는 그녀의 불안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은과 우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친구가 되었다.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고민을 나누었다. 쌍둥이들도 우진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다. 특히 수아는 우진이 집에 올 때마다 기쁘게 달려가 안겼고 수연도 조용히 그를 따르며 신뢰를 보였다.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회가 있었다. 하은은 몇 달 동안 준비해온 마케팅 전략을 발표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그녀의 아이디어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다. 우진은 자리에서 그녀를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회의가 끝난 후 우진은 하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정말 훌륭했어요. 하은 씨. 모두가 당신의 아이디어에 감명받았어요. 하은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사실 많이 긴장했었는데 다행이네요. 우진은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하은에게 건넸다. 이거 받아보세요. 하은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경영학 전문 과정 입학 허가서였다. 이게 무슨... 하은 씨의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 과정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하은은 서류를 바라보며 감정이 복잡해졌다. 기회였지만 동시에 우진에게 더 많은 신세를 지는 것이기도 했다. 너무 많은 것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하은 씨의 능력과 노력으로 얻은 기회예요. 제가 조금 도왔을 뿐이죠. 하은 씨는 이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충분해요. 그의 말에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가치를 의심해왔던 그녀에게 우진의 믿음은 큰 위로가 되었다. 고민해볼게요. 하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하은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지난 몇 개월간 그녀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화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그녀가 이제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아이들도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다. 우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 다른 감정에 혼란스러웠다. 우진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따뜻함, 이해심, 그리고 그녀와 아이들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날, 하은은 우진을 찾아갔다.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우진은 기다렸다. 제가 독립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요. 언젠가는 저희 집도 마련하고 정말 제 발로 설 수 있게요. 우진은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는 하은의 독립심과 자존심을 존중했다. 약속할게요. 하은 씨가 원하는 대로 도울게요. 그 후로 하은은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경영학 과정을 공부했다. 바쁜 일정이었지만 그녀는 열정적으로 모든 도전을 받아들였다. 우진도 바쁜 CEO였지만 그는 항상 하은과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만들었다. 주말이면 그들은 함께 공원에 가거나 놀이동산에 가거나 때로는 그냥 집에서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쌍둥이들은 이런 시간을 특히 좋아했다. 그들에게 우진은 이미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우진 아저씨, 우리 아빠 될래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수아가 갑자기 물었다. 식탁에 정적이 흘렀다. 하은은 당황해 얼굴이 붉어졌고 우진도 놀란 표정이었다. 수아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하은이 딸을 나무랐다. 하지만 수아는 고집스럽게 우진을 바라보았다. 왜요? 우진 아저씨가 우리랑 있으면 엄마도 웃고 우리도 행복한데. 우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수아에게 말했다. 수아야, 그건 어른들이 같이 결정하는 일이야. 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기뻐.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하은과 우진은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오늘 수아가 한 말, 미안해요. 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의 솔직한 마음이었을 뿐이에요. 미안할 거 없어요.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사실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는 수아의 질문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은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은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하은 씨와 아이들을 돕기 시작한 건 옛 인연 때문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이상이에요. 하은 씨의 강인함, 아이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에 저는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하은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도.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우진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요. 제가 정말 우진 씨의 삶에 맞는 사람일까요? 우진 씨는 성공한 CEO고 저는 하은 씨는 제가 만난 가장 놀라운 사람이에요. 우진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하은 씨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가족으로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천천히 시작해볼까요? 우진이 제안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가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천천히 시작해요. 그날 밤, 하은은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은과 우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하은은 경영학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사에서도 승진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작지만 아늑한 자신의 집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확실했다. 그녀는 우진과 함께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와 아이들에게 단순한 은인이 아닌 진정한 삶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그들이 처음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
우진은 하은과 아이들을 특별한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우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하은 씨, 그리고 수아, 수연, 그가 아이들에게도 말을 건넸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정식으로 묻고 싶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다. 서하은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수아와 수연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어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쌍둥이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네,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희 가족이 되어주세요. 우진은 반지를 하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이들을 함께 안았다. 그들의 결혼식은 봄에 열렸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다. 하은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우진에게 걸어갔고 수아와 수연은 꽃을 뿌리며 그 뒤를 따랐다.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겠습니다. 우진이 서약했다.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축복임을 알고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은이 답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나자 하객들의 축하 박수가 터져나왔다. 결혼 후 그들은 하은이 마련한 집과 우진의 집 중 어디서 살지 고민했다. 결국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 집을 함께 구하기로 했다. 넓은 정원이 있는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집이었다. 하은은 회사에서 계속 일했고 우진도 그녀의 커리어를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들은 서로의 꿈과 목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했다. 수아와 수연은 새 학교에 잘 적응했고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는 날 우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다. 때로는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갔다. 몇 년 후 하은과 우진은 자신들의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을 돕는 재단이었다. 하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우리처럼 운 좋게 누군가를 만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하은이 말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우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하은 씨. 하은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어느 가을 저녁, 가족 모두가 정원에 모여 있었다. 이제 10살이 된 쌍둥이들은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하은과 우진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하은이 말했다. 그날 강남역에서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진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대답했다. 운명이었나 봐요. 우리가 다시 만나기로 되어 있었던. 하은은 그의 품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한때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문이 열리고 있었던 것이다. 사랑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요. 영원히. 우진이 대답했다.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며 낙엽을 흩날렸다. 그것은 마치 과거의 아픔을 날려보내고 새로운 희망을 가져오는 것 같았다. 하은과 우진, 그리고 수아와 수연, 이 네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있기에 충분히 행복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이었다. 재회의 기적, 사랑의 기적, 새로운 시작의 기적.